대표이사는 무보수가 원칙이다. 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에 대한 조세 부담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다른 소득도 있지만 네. 또 재산이 포함되고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CEO의 보수 및 건강보험료 책정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장은하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은하입니다. 네. 이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결국은 대표님의 이익의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급여를 받아가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님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항상 이게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이게 보통 대표님들이 받는 걸 보통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원래는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네. 네. 법인과 대표이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그 법인은 우리가 위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표이사는 수임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상 민법에 의하면 네. 그 위임인에게 받은 수임인, 즉 대표이사는 무보수가 원칙이다라는 게 민법상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네. 이것을 상법의 규정을 통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상법이라는 것은 곧 정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표와 법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 네, 위임계약입니다.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수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게 이제 급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네. 대표님들은 급여에 대해서 이제 연봉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상여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상여금. 있고, 일반적인 급여와 상여금까지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통해서 정관의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네. 또 퇴직금의 경우는 별도로 임원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상법에 대한 보수에 대한 지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급여랑 상여금 요구를 받고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는 크게 퇴직금이라는 걸 받는데 이 모든 게 다 규정에 의해서 네, 그렇죠.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대표의 보수를 책정할 때 좀 네. 한두 개를 고려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좀 고려 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임원의 급여를 이제 책정을 할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얼마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급여 수준이냐 이렇게 맞아요. 이제 굉장히 통상적으로 맞아요.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워낙에 고려하는 상황들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는 또 대표님들의 소득이 또 급여만 있지 않고 또 기타 소득들이 맞아요. 많이 있으시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총합으로 해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임원의 그 보수는 우리가 정관의 그 금액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총합이 뭐 30억 한도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네. 그 총합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30억까지 보수를 책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개인 소득세 부분이 워낙에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또 고려를 먼저 소득세. 해야겠죠. 네. 맞아요. 법인의 경우는 대표님이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급여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는 만큼 법인세를 절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거에 따르는 법인에서는 유보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 이금 전체를 우리가 급여를 받을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법인의 이익금이 누적돼 있는 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것을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법인이 문제가 되는 또 청산이 갑자기 맞아요. 발생이 된다거나 또는 대표님이 갑자기 유고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엄청나게 큰 세금으로 잉여금을 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익금을 어떻게 매년마다 쪼개서 배당으로 갖고 오느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여와 배당이 합산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님의 급여가 퇴직금의 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급여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사실 좋아하는 게 퇴직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과 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소득 공제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세금 전체에 대한 토탈은
상당히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건보료가 추가가 안 되는 맞아요. 분류과세가 맞아요. 됩니다. 이게 큰 네.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가 평가를 할 때 그 단기 순손익과 순자산을 평가를 맞아요. 하는데 대표님의 급여로 인해서 비용 처리가 많이 되면 단기 순손익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대표님이 받아가는 보수 부분에서는 많은 세금들이 연루가 좀 돼 있네요. 그렇죠. 좀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적정 급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은 비과세 항목이 월 20만 원이죠. 네, 식대비에 대한 맞아요. 월 20만 원이 비과세가 되고요. 대표님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네. 또 세액공제가 50만 원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조건으로 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대표님이 급여가 월 1,000만 원입니다. 월 1,000만 원이면 연간 1억 2천 정도 네, 연봉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요. 네네.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 러프하게 개인 부담 세액은 약 한 2,430만 원 정도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한 20.6% 정도에 대한 실효 세율이 나옵니다. 맞아요. 1,000만 원이 초과되면서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 100만 원씩 월 급여를 인상하는 경우에 네. 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에 대한 조세 부담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뭐 월 100만 원 올리는 게 그렇게 큰 조세 부담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거로 인해서 법인세까지 다 감안을 하면 조세 부담률은 상당히 큰 4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100만 원씩을 올려도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조세 부담률 자체가 확 증가를 하네요. 네, 증가합니다. 월 1,000만 원이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급여를 책정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대표님 연간 그 가정 경제에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되세요라고 저는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돈이 뭐 한 2억이다, 3억이다 이러면 월 1,000만 원이 당연히 부족하시겠죠. 맞아.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리는 게 월 1,000만 원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부족 금액에 대해서 그거를 꼭 내가 세부담을 크게 가져가면서 급여로만 갖고 오실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엑시트하는 플랜을 가져가시는 게 어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배당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배당. 뭐 또 하나는 주식을 매매를 통해서 뭐 소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부부 지분율이 이제 50%인 회사에서 그 월 평균 생활비가 약 1,5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2억 정도가 필요한데 네. 그 대표님 현재 급여는 월 1,00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래서 대표님은 저한테 급여를 인상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인상을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2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네트 금액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게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연봉이 3억 정도는 받으셔야 그래야지 되거든요. 세금 제압이 네, 한 2억 세금 제했을 때 한 2억 정도가 네트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억 8천을 인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인상분하고 기존 세금하고 합치면 약 한 1억 정도의 세금을 내가 납부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2억을 내가 갖고 오는 네. 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결국은 1억 8천을 더 받기 위해서는 7,5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여는 고정을 하고 1억 2천으로 고정을 하고 그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자본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법인 자금을 자본거래. 엑시트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자본거래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법인의 자기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면 맞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담이 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우선은 먼저 배우자 공제 6억이라는 공제 한도를 활용을 해서 네.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를 한 다음에 배우자가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세금 없이 6억까지는 네, 법인 자금을 엑시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생활 자금에 대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1억을 네트로 갖고 올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은 월급을 올리면 총 1억 원의 세금을 내는데 네. 월급을 안 올리고 배우자 증여와 소각을 좀 활용을 하면 2,5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다. 네.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총합은 동일하게 2억 좀 넘는데 맞아요. 세금은 2,500만 원만 내시는 거니까요. 한 10% 세금으로 그냥 종결이 되게 됩니다. 맞아요. 네.
대표님의 경우는 이제 퇴직금 재원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퇴직금 재원이 부족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퇴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사실 월 1,000만 원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해야만 인건비 비용 처리로 인한 법인세 절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대표님이 개인 소득세,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건보료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면 법인에서는 월 1,000만 원, 연간 1억 2천이 비용 처리가 되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눠서 700만 원은 대표님이 급여로 책정을 하시고 네. 나머지 월 300만 원 정도는 다른 퇴직금 재원으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하신다면 결국에는 법인에서는 그냥 1,000만 원, 연간 1억 2천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네. 법인에선 입장에서는 법인세는 동일하게 절세가 되는 거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300만 원에 대한 퇴직금 재원을 미리미리 계속적으로 그거를 거네요. 재원을 준비를 미리 하신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퇴직연금으로도 가능하시고 물론 비용 처리가 100%가 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네. 퇴직금으로도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처럼 어느 정도는 그 배우자 증여라든지 뭐 배당을 통해서 이걸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게 충분하다면 그 급여에서 좀 덜어내서 네. 일부를 덜어내서 그걸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금융상품을 가입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에 내 돈이 없어서 못 받아가는 일은 없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퇴직금 나온 김에 퇴직금은 그냥 막 받아가면 되나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맞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틀리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정관에 그 규정을 두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주총 결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 퇴직금의 규모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금액대로 받으실 수는 있으나 그렇죠. 이제 세법상 우리가 퇴직 소득세를 과세하는 한도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그 한도가 2019년까지는 3배수까지 적용을 했고요. 지급 배수를 3배수로 네. 적용을 했고요. 또 2020년 이후부터는 2배수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배수만큼만 퇴직 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초과분은 어떻게 하느냐?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퇴직 소득세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세금이 과세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정관에 이제 규정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금이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네. 통상적으로 직전 1년 총급여 네, 평균을 내서 그거 곱하기 10분의 1을 합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경우는 12분의 1인데 맞아요. 임원의 경우는 10분의 1입니다. 거기에 근속 연수를 곱해주고 네, 그거가 퇴직금이 돼요. 정관의 규정이 없을 때는. 그럼 네. 그걸 넘어가면 근로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 법인세도 이거 송금산입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 네. 그런데 만약에 정관의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정관의 규정이 있는 만큼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네. 3배수가 아니라 2배수가 아니라 나는 좀 더 퇴직금을 많이 받겠다. 그럼 5배수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는 경우에는 5배수가 전액이 다 비용 처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비용 처리되는 거랑 퇴직 소득으로 개인이- 주는 한도는 또 다른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개인이 내는 세금과 법인이 내는 세금은 별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자, 가장 이게 퇴직금이 좋은 게 분류과세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들이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세금과 건보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건강보험료는 그럼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책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보수로 책정을 하고요. 보수. 또 하나는 소득으로 책정을 해요. 보수 월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근로소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월급. 직장가입자, 네,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게 보수 월액이다. 네. 그래서 연간 내가 받는 보수 네. 금액에 따라서 이제 요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소득 월액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급여 외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 월액에 따르는 지역보험료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대표님들이 급여가 있고 직장가입자로 이제 직장보험료를 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시면 넘어가는 만큼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보험료가 또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수 월액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법인하고 또 가입자, CEO분이 반반 내는 거죠. 그러나 소득 월액에 대한 부분은
이 부담하는 것은 오롯이 그 가입자가 다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8%에 대한 세율이 적용이 대표님 됩니다. 혼자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수 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한선이 900만 원 가량이 되는데 오, 900만 원을 낸다. 월 900입니다. 월 900. 네, 그러면은 연간 따지면 약간 1억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그 반반하니까는 한 5천만 원을 내는 거네요. 네, 5천만 원은 이제 법인에서 내는 거고 5천만 원은 대표님이 내시는 건데 결국에는 다 대표님이 맞아요. 내시는 거죠. 그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그 보수 월액이 얼마 정도냐? 상한선 900만 원 정도 내는 대표님들의 급여는 얼마냐? 약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연봉이? 월 한 1억 2,700만 원 정도를 1억 받았을 2천. 때 소득 월액으로는 월 450만 원이에요. 오, 자, 혼자 이거- 다 내는 거예요, 450을? 네. 만약에 대표님이 급여도 있으나 음. 또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시면은 본인 직장 가입자로 450만 원, 법인은 450만 원, 네. 또 지역보험료로도 450만 원. 이 세 가지가 합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월 1,40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은 65세 수령 때까지만 낸다. 뭐 어떤 이런 나이 제한이 있는데 맞아요. 건강보험료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내야 되는 소득이 있는 한. 소득 월액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의 기타 소득, 다른 소득도 있지만 네. 또 재산이 포함되고 또 자동차가 맞아요. 아직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 재산, 아파트, 부동산 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적인 보험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컨설팅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보험이 참 무서운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이 건강보험을 좀 생각을 해서 소득을 좀 분산을 한다. 대표님 소득 분산은 아까 말씀드린 월 1,000만 원, 네, 그리고 연간 1억 2천, 그 정도로 설정을 우선 하시는 게 가장 사실은 보편적이다.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급여 소득 말고 또 다른 소득도 있잖아요. 대표님들이 보통은 본인이 임원이자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권으로서 이제 배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 소득의 경우에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분리과세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건보료가 따라가지가 않죠. 네, 그것도 그래서 좀 고려해야겠네요. 그것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는 우리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 중에 분리과세도 있지만 분류과세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과세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퇴직금이나 네. 또는 자기 주식을 매매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가족에게 분산할 때는 이제 좀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소득이 없는, 직장이 없는 이런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보통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요건들이 맞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맞아요. 소득 기준이 있죠. 네,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점점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해지고 굉장히 있어요.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을 잘 따져서 이제 그것이 지역 가입자로 지역 보험료가 나올 만한 수준의 그런 분산인지 이런 것들은 정말 판단해야겠네요. 세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맞아요. 또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직장에서 직장 가입자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랬을 때 네. 그 뭐 배당을 받는다 또는 어떤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외 소득이 2천만 원이 맞아요. 넘어가면 또 이게 지역 보험료가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그것도 좀 그런 판단해야겠네요. 부분도 잘 판단을 해서 분산하는 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결국 적정한 급여, 그다음에 퇴직금, 배당 등 소득의 분산을 잘해서 세금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이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세금 절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는 개인 사업은 세금이 하나고 법인의 경우는 세금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양한 세금에 맞게 소득의 종류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분산을 해나가면 충분히 개인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세금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 또 전문가와 통해서 또 같이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이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